예, 잘 지냈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뭐 쉴 시간이 거의 없네요, 여러분. 올해 그 1년 달력 봤더니 추석이 연휴가 10일이더구만요. 예, 아주 골치 아픕니다. 9월 31일부터 그 10월 9일까지 10일이던데 그게 시험 후면은 좋은데 시험 전이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예, 추석 때 뭐 어떻게들 해야 하나. 아무튼 사상 유례 없이 긴 지금 연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때 추석 때 푹 쉬어버리면은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지금 이제 꽤 우리가 그 진도가 왔죠. 그래서 오늘 그 128조 할 차례입니다. 128조.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 부동산 정책은 일단 별 3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장의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목차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그 부동산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제2장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 부동산 문제 쪽은 뭐 그닥 중요한 건 없어요. 부동산 정책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28쪽 보시면 제1장의 부동산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왜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드렸죠. 제2편을 할 때 제2편이 경제론이었고 경제론의 첫 번째가 제1장의 수요공급 이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가지고 한 5개 이상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론 전체에서 수요공급이라든가 경기까지 해서 한 6개, 7개 나오는데 이걸 잘 하시면 제3편에 정책론을 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책. 정말로 그런지 이제 오늘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론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 이론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이때 그렸던 그래프보다 훨씬 더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면 사실 정책이 좀 어렵다라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정도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뭐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수요 공급을 한번 더 들어보고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가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이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강의를 11월 달부터 했어요. 11, 12일. 그다음에 이제 1월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했던 강의들은 동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들어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특히 1차 과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과목은 못 듣는다 하더라도 1차는 다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28쪽에 보시면 자, 부동산 문제인데요. 보시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 간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하는 재반 문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게 부동산하고 인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다 그 이야기죠. 나빠지는 것. 그래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부동산 정책은 뭐냐?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동산 문제의 특징 그랬는데 요거는 제목 정도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미만 알면 됩니다. 비, 지해 이렇게 4개인데 악화 성향이 뭐냐? 일단 부동산은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개선된다고요? 점점 악화된다고요? 점점 악화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 가역적이라는 게 뭘까요? 가역적이다. 어렸을 때 뭐 화학 시간에도 배웠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가역적이다라는 거하고 비가역적은 가역적이 아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역은 이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한 게 가역이고 거꾸로 가는 게 비가역은 거꾸로 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컨대 유리병이 깨졌는데 가만 놔두면 다시 원래 상태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게 비가역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컨대 토지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가만 놔두면 알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경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올라간 상태. 잘 안 떨어진다. 이걸 비가역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가만 놔두면 안 떨어지고 정책을 동원해야 떨어질 수 있다. 잘 안 떨어지죠. 그건 정책 동원해도 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비가역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과학성은 어떤 문제가 일단 발생하면 원상 회복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그랬네요. 원래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들이다. 지속성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속을 새기는 거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라는 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한 가지 가지고 된다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 동원돼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정책.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 정책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시험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의미가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일단 땅이 있겠죠. 땅. 그래서 토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땅 위에는 건물이 있죠. 건물. 그래서 건물은 대표적인 게 주택이어서 주택 문제 이렇게 크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죠. 토지 문제도 대략 한 네다섯 가지 되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제적 그렇죠 토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올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1장 전체 다 해서 나올 만한 건 경제적 토지 문제밖에 없다. 그래서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건 뭐냐? 일단 부증성의 문제이다. 토지라는 건 인간이 만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증가가 가능한 거예요. 증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증가가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부증성이라고 했다. 우리가 첫째 주에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원래 모자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옛날에는 농사 짓거나 주택 뭐 딱 요거밖에 안 썼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상업용으로도 쓰고 공업용으로도 쓰고 심지어는 공공용지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한 용도로 쓸 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해서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땅이 늘어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토지 문제가 뭐냐? 지가 고의 문제죠. 지가 고의 문제라는 건 대략 한 6번 정도 우리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땅값이라는 게 일반지와 동산보다 낮아서 문제예요?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예요? 높아서. 지가 고의 문제라 하죠. 아니 뭐 땅값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땅값이 지나치게 올라간다 그러면 소득 격차가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땅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심해지니까 국민들이 화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리더십이 없어지다 보니까 화합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가면 좀 곤란할 텐데 또 이제 외국 입장에서는 뭐 누구랑 이야기해야 될지 이제 애매하니까 뭐 도대체 대화 상대가 누구냐 니네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답답하겠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규 투자라는 걸 좀 해보자. 그러면 신규 투자 하려고 하면은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땅이 비싸다. 그러면 꼭 국내에다 지을까요? 땅 공짜로 주는 동남아로 가버릴까요? 동남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는 신규 투자가 안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고용 증가가 없겠죠. 또 신규 투자 했다고 치자. 했다 하더라도 공장 지을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 원가가 상승한다는 게 뭐냐? 여기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간다 그 이야기예요. 물가가 뭐예요, 물가 여러분? 물건들의 평균 가격이죠. 우리나라 물건들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품질의 제품인데 우리 것만 비싸요. 그럼 해외에 나가서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중국이 너무 빠르게 쫓아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팔릴까? 삼성 핸드폰이 뭐 이런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걸 해보려고 했다. 공익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약간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건데 아니 도로 좀 만들려고 했더니 땅이 비싸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할 것이고 또 주택 문제 해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뭔 말이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또 토지 투기가 심해지죠. 땅값 올라가면. 그러면 토지 투기라는 건 정부에 의한 계획적 토지 이용이 아니고 비계획적 이용이니까 효율적이겠어요? 비효율적이겠어요? 비효율. 그렇죠. 그래서 비효율적 토지 이용이 되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땅도 좁은 나라에서 토지를 난개발하다 보니까 토지의 낭비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재반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지가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재반 문제를 경제적 토지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외울 때는 이렇게 이제 주체별로 좀 나눠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확인 한번 해보죠. 자, 토지 문제죠. 129쪽에 보시면 제2절의 부동산 문제 내용인데요. 토지 문제 보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은 필연적으로 토지 부족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토지의 유용성은 토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는데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토지 부족 문제 외에도 집가고의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괄호 1번에 집가고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별 하나 해주시고요. 거의 사회적 측면에서 봤더니 집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택지비 상승으로 주택의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 문제도 심화된다. 그러니까 주택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이죠. 집가 상승은 기업의 제품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고 물가 상승이 원인이 되어 수출 안 될 것이다. 이게 아까 제가 기업 입장으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행정적 측면이죠. 집가의 상승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이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해서 공익사업, 공익시설 설치가 곤란하게 하고 투기적 이용 때문에 토지가 계획적 이용이요 비계획적 이용이요 비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요약집 가지고 이제 외우자고요. 정리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토지 부족 문제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게 물리적 토지 문제예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량이 고정돼 있어 토지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하다. 그런 걸 아까 부증성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0쪽은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131쪽에 주택 문제라고 맨 밑에 있죠. 주택 문제 찾으셨나요? 주택 문제. 그래서 주택 문제 봤더니 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적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질적 주택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 문제는 뭐 시험에서는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문제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만 생각하자. 두 개. 토지 문제도 뭐 대략 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뭐 필요 없어요. 두 개만 생각하면 되고 시험에선. 주택 문제도 뭐 두 개. 그래서 그래야 이제 기억이 좀 편하겠죠. 양적 주택 문제하고 질적 주택 문제이다. 이렇게요. 그럴 때 이제 이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양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양이 넉넉해서 나타나는 문제겠어요? 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뭐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별 그런 거 안 했죠. 그러니까 생각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필요한 주택은 있을 것이다. 필요주택 수예요. 그런데 전국에 존재하는 실제 주택이 넘치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나타나는 문제 그런 걸 양적 주택 문제를 한다. 예컨대 필요주택이 1575만 개인데 실제 주택이 1600만 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고 1400만 개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넘친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부족하다. 그런 걸 양적 주택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필요주택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 뭐 복잡합니다만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편하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1500만 세대라고 치자. 그러면 가구당 집이 하나 정도씩은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자, 그런데 1500만 개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다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니 뭐 1500만 개면 이사를 이렇게 가야죠. 날짜 정해가지고 야 2017년도 3월 1일자로 이사 가자. 그럼 전국이 다 같이 이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유분. 그래서 그 여유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걸 필요 공가수라고 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공가. 다른 말로 적정 공가라고도 하는데 대략 5%예요. 5%. 그래서 요거의 5%가 얼마냐 그러면 75만 개. 그래서 더해가지고 아까 1575만 개라고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주택이 넘친다고요? 모자란다고요? 모자란다. 그렇죠. 질적 주택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불량주택 같은 건데 질적 수준이 높아서요? 낮았어요? 낮아서. 그렇죠. 불량주택 문제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실패요? 저소득이요? 여러분 그 이제 구정 때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한 2번 정도 학교를 좀 듣고 오라 그랬더니 저소득 때문이다. 질적주택 문제는 대부분 소득이 낮아서 문제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둘 중에 누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냐? 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질적 문제예요? 양적 문제예요? 그렇죠. 집이 있어야 품질을 따지는 거지. 현재 집도 모자라 죽겠는데 무슨 뭐 품질을 이야기한다는 거 웃기는 거죠. 그래서 양적 문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1쪽인데 바로 1번의 양적 주택 문제예요. 이는 자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랬죠. 이는 전체 가구 수의 적정 공가율을 고려한 필요주택 수와 필요주택, 실제 주택 수를 비교해 파악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실제 주택이 모자랄 때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방가로 이번에 자 질적 주택 문제이다 그랬는데 이는 양적 주택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양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 이야기죠. 소득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 생활 태도의 변화, 고급주택의 수요 등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질적 주택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소득, 저소득이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제2장의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2장에다가 별을 3개 좀 해주세요. 2장. 지금부터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데 첫 번째 자 제1절 봤더니 자 부동산 정책의 의의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적 노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놔둔다고요.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요. 개선 그렇죠. 그런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거기 나머지는 됐고 옆에 이제 제2절 가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개설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읽어보면 뭐 느낌이 와야 될 텐데 저번 주에 좀 이야기했는데요. 자 시장론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자원 배분을 어디다 맡기느냐? 시장 그렇죠. 그러나 시장이 항상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시장 실패라고 하고 이럴 때는 정부가 가만히 있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조금 크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요. 일단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방금 잠깐 봤는데 이따 다시 확인할 거예요.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것. 그럼 이제 시장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정부는 가만히 있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고요? 개입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펴는 정부의 정책들은 항상 성공하면 할까요? 실패할 때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정부 실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랑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부 실패라고 한다. 일단 크게 이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실패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정리가 돼야죠. 예컨대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의 존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효과의 문제이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용어는 다 아시죠 이거 정 또는
네, V의 배분 효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재 문제이다. 공공재는 공공이 공짜로 사용하는 재화, 예컨대 도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걸 공공재라 하죠. 아니면 네 번째는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의 문제이더라. 그래서 불확실성의 문제이다.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는 개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는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은 정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관료제 비효율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자체의 불완전성, 그래서 규제 수단의 불완전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이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더라. 불완전. 그래서 이제 뭐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나시나 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거를 했는데, 시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느냐? 자원 배분 기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에서는 거래 또는 교환되는 기능이 있다. 네 번째는 정보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질이 결정되는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안 나오니까 요거는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안 나요? 안 나면은 확인해 드릴까? 여기 101쪽 한번 가보세요. 101쪽. 101쪽. 101쪽 맨 밑에 가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나요? 첫 번째가 혹시 자원 및 공간 배분이라고 자원 배분 기능이 있을까요? 넘어가면은 뭐 가격도 결정되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시장 이론할 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했죠. 조금 거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건너편의 사회를 뭐라 그랬느냐,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럴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느냐, 뭐예요? 잘 살고 못 살고예요? 아니면 자유스럽고 부자유스럽고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가장 큰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의 존재예요. 재화의 배분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 그런 걸 자본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인데,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경제 문제는 우리 수요자 공급자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자율. 그러니까 국가는 외적이나 막아내고 전쟁, 경찰로 도둑놈이나 잡아라. 그걸 야경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요? 사실은 개입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자본주의예요. 그럼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니까 시장에다 맡기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거든요. 능력 없는 애들은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재화의 배분을, 자원의 배분을 정부가 배급했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정부가 배급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을 부정해요. 시장이 없고. 그러니까 평등하긴 하죠. 문제는 자, 생각 한번 해보죠. 얘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쌀을 맨날 10kg밖에 안 줘요. 나는 배고파서 더 먹고 싶은데, 배가 좀 커요, 제가.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더 많이 준다고요? 똑같이 평등하게 준다고요. 평등하게.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대충 해버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여기를 이길 방법이 없죠. 여기는 날밤 새고 노력하는 체제인데 경쟁해야 되니까. 여기는 경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면 사회주의가 망하고 자본주의가 살아남았으니까 자본주의는 완벽하단 말이냐? 천만의 말씀이고, 자본주의가 자원을 잘 배분할 때는 좋아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자원 배분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시장 실패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시장.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본의 최적 분이 안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야, 원래 자본주의는 자율이야. 시장 너가 알아서 하세요. 망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될까요? 전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걸 수정자본주의라 그래요. 원래 자본주의라고요. 수정이라고요. 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회나 정치경제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경제 그런 데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경제학은 원래 출발은 아담 스미스가 만들었던 경제학은 Political Economics예요. 원래 경제학의 제목은 정치경제학이에요.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경제학과가 대부분의 대학에 전경대에 있습니다. 전경대 안에 있어요. 경영대에 있는 게 아니고.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랑 연관이 있다 그 이야기 어쨌든. 어쨌든 간에 정부는 개입해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경제적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가만 놔두자고요. 수정 보완하자고요. 수정 보완하자 그 이야기죠. 그럼 정치적 기능은 뭐냐? 정치적 기능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왜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래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예컨대 뭐 간단하죠. 저런 건. 어떤 저소득층이 최근에 지금 계속 날이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15일 정도를 굶었어요. 못 먹었고. 추운데 밖에서 잤어요. 그러면 생존이 가능할까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죽기 일보 직전이죠.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하니까 길거리에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너는 좋겠다 행복해서 그러고 있을까요? 벽돌을 잠깐 들었다 놨다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해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적어도 죽지 않을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보호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정치적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로 이제 이쪽이에요. 예, 그래서 경제적 기능을 주로 공부하더라. 그래서 이제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렇게 크게는 봤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실패할 때는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봤고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하면 늘 성공이라고요, 실패라고요? 실패다. 여기까지는 봤죠. 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개념 보죠. 이제 좀 이해가 돼야죠. 133쪽에 개설 한번 보죠. 개설. 아까 봤던 겁니다. 자, 바로 이번에 시장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을 어디에다 맡기고 있다고요? 시장. 그러나 시장이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건 아니다. 즉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로 시장 실패를 하고 이 경우에 정부는 가만히 있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자, 이번에 정부의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이다 그랬는데 그거 이미 이야기해 버렸으니까 확인해 버리죠. 자, 가로 1번에 정치적 기능이죠.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맨 끝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가난한 사람을 일정 부분 보호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경제적 기능이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다. 시장 실패란 134쪽 보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시장 자율 조절 기능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 이런 걸 정부가 가만 놔둔다고요. 수정할 수 있다고요. 수정. 첫째 줄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3번에 그럼 시장 실패는 뭐냐? 정부가 시장이 실패할 때 개입한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표를 2개 해주시고요. 자, 설명 드려버리고 그러고 이제 보죠. 여러분 여기 실판 좀 봐주시죠. 시장 실패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써놨죠.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최적 배분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 시켜보자고요. 우리말인데 읽어도 몰라 이게. 그래서 구체화 시켜보자. 이게 뭔 말이냐. 어떤 재화라도 필요한 양은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필요한 양보다 모자라다. 그러면 일단 최적 배분이 안 된 겁니다. 아니면 필요한 양보다 넘친다. 이것도 최적 배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배분이라는 건 뭐냐.
어떤 재화라도 필요한 양이 있는데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배분해 주면 돼요. 필요한 양보다 모자라야 된다고요? 넘쳐야 된다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갖다 주면 된다고요. 딱 필요한 만큼. 그렇죠? 그게 이제 최적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주약은 합해가지고 이제 100명이시라고 가정하자. 100명. 제가 보기에는 뭐 100명은 안 됩니다만은 100명이라 가정하고, 아니 다른 데서도 김밥 100개로 예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저 노량진은 또 오전반만 해도 100명이 훨씬 넘거든요. 한 150명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100개로 합니다. 뭐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1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후정 때 여러분 고생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딱 2시간만 수업하고 우리 저 야외에 나가서 김밥 한 개씩 먹으면서 앞으로 합격 전략을 다져봅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캔맥주 한 개하고 저 김밥을 100개를 준비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1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저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분식집 아주머니한테 저 사장님 김밥 100개만 12시까지 갖다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 그러느냐. 아니 뭐 이 동네에 무슨 김밥을 그렇게 많이 먹나요? 최대 해봐야 재료 준비한 게 30개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일단 갖다 줘 보세요. 그랬죠. 그러면 필요한 양보다 넘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저쪽 어디 이제 공원 근처에서 앉아서 김밥 먹으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김밥이 모자란단 말이죠. 얘기가 될까요? 김밥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적 배분이 된 거예요. 좀 약간 그 뭐라 할까 우아하지 못한 거예요. 시장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우아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1시에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죠. 미리. 다음 주 금요일 날은요. 꼭 100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다음 주에는 140개를 갖다 줬어요. 필요량보다 모자란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번에 미안해가지고 40개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죽어라 먹었는데 39개가 남았네. 그럼 39개가 남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거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뭐 김 따로 분리하고 밥 따로 분리하고 단무지하고 우엉을 따로 분리하고 시금치도 따로 떼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김밥집에 돌아갔다 주면 필요할 때 쌀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원자재가 잘못 사용된 거예요. 원자재. 원자재를 낭비한 것이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웃고만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원자재 배분이 잘 된 거라고요? 잘못 배분된 거라고요? 잘못.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배분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 배분되면 그걸 우리가 시장 실패를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필요량보다 너무 모자라거나 넘칠 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독과점 기업이다. 다 공부했던 거죠. 독점이나 과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강하니까 가격 결정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겠네요. 비싸게 받으려면 생산량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넘쳐서 실패했어요? 모자라 실패했어요? 모자라. 그렇죠. 예컨대 대표적인 게 명품백이라 그랬죠. 제가. 명품 핸드백은 예컨대 에르메스 같은 것들은 2천만 원씩 받아 먹으려면 2천만 원 백 하나에 그러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양만큼 한 10,000개 정도를 생산한다고요. 꼴랑 500개 생산한다고요. 양을 아주 줄여 생산한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 전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기 자 정예비백과를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양이 넘쳐서 문제예요, 모자라서 문제예요? 모자라서. 이건 뭐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다시. VA비백과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양이 넘쳐서 문제이더라. 왜 실패한지는 알아야죠. 자, 그다음에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이 공짜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 그래서 이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네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일단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죠. 문제에 잘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읽지 않고 무임하고 기다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대답이 좀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무임 그러고 한 3초 뒤에 승차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어쨌든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경합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 공공재는요, 내가 여기 도로를 걸어갈 때 이 앞에 도로예요, 학원 앞에. 저쪽에서 반대편의 도로를 어떤 사람이 걸어온다고 해서 나의 도로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요. 또한 도로는 내 거예요, 공공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이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경합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용하든지 말든지 그냥 용인해야 된다. 그다음 비배제성이라는 건 배제할 수 없다 이야기인데, 예컨대 요거는 비용을 지불했든 안 했든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봐라. 저는 세종시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세종시에다가 세금을 낸 적이 없죠. 고로 세종시에 도로를 만드는데 기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랬더니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이 오늘 아침에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아니 시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고. 텔레비에서 봤죠. 그랬더니 시장님이 선생님은 저 세종시 사람 아니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왜 돈도 안 내고 자꾸 우리 도로 이용하세요? 그러면 강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공공재는 돈을 냈든지 안 냈든지 배제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사항을 알았다 그러면 항상 공공재를 사용할 때 돈을 내고 이용하려고 그럴까요? 공짜로 이용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걸 무임승차자로 프리라이더, 공짜로 타는 거예요. 조금 더 가죠. 자, 그러면 이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다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시장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로가 되죠. 왜냐? 예컨대 이 도로를 현대건설 보고 만들려고 그랬다. 사적시장의 공급자예요. 그랬더니 비용이 300억이 든다 그러더라. 300억.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돈을 안 내고 이용하더라. 그러면 현대건설은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도로는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야죠. 이해하셨나요? 공공재는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불확실성이다.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정도면 되죠. 미래 정보가 불확실하다. 아마 지금 기업들이 느끼는 감정이 대부분 이거일 거예요.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되든 말든 간에 도대체 이거 복잡해서 사업 못해 먹겠다 이런 거. 잘한 것도 없지만 아무튼 본인들은 불확실하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면 장기적 안목에 투자를 하려고 그럴까요? 망설이게 될까요? 망설이고. 그러면 재화의 양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질까요? 모자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자라겠죠. 그래서 실패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다. 자, 그럴 때는 정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개입한다 그랬고,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놔둔다고요? 수정할 수 있다고요? 수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경제적 기능이라 그랬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늘 성공한다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 저는 좀 이따가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책 한번 보자. 어렵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좀 들어놓은 게 없으시니까 지금. 오늘 막 새로운 용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깝깝하네, 그렇죠? 어렸을 때 들어봤던 것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지금 실은. 좀 자제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뭐 기왕 시간도 많은데 자제하지 말까요? 고대 사회하고 중세 사회 여기까지는 잘들 구별하죠. 여기까지는. 이건 뭐 대충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구별하라면 전혀 못하죠.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절대왕권이 성립된 걸 중세라 합니다. 중세. 그러니까 왕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누구든 원하면 죽일 수 있는 때. 그리고 이제 왕의 폭정을 프랑스에서 루이 14세를 목을 잘라 죽였어요. 단두대에서. 시민혁명. 시민들이 왕을 때려 죽여버리고, 죄송합니다. 과격해서 왕을 죽이고 시민이 권력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걸 근대 시민사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네. 요거는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이전이에요.
뭐 족장이나 시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거. 그래서 대충 뭐 행복하게 살았던 때. 이건 뭐 이거. 프랑스 혁명에서는 이제 시민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주장하는 건 개인의 생명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고 개인의 재산도 국가가 침해할 수 딱 두 개예요. 주요 핵심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현대를 공공복리사회라고 하는데 독일의 철혈 정확하게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인데 프로이센의 철혈제상 중에 비스마르크가 있었어요. 비스마르크가 이웃나라랑 전쟁을 해야 돼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돼. 전차가 달려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야 도로 좀 뚫어야 되겠다 국가가. 그래서 야 너 땅 좀 잠깐 내놔봐. 도로 좀 뚫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근데 시민사회에서는 야 그 저 내 땅인데 국가가 왜 침해하는 거야.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절대 침해할 수 없는데 이걸 절대적 자유주의래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성질 급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헌법을 바꿨어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에 그렇게 나오죠. 23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토지라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23조 3항에는 단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걸 현대 공공복리 사유라 그래요. 여기. 이거. 도로를 누가 만든다고요? 국가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다. 이게 바로 수정자본주의고 정치에서는 현대사회를 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같나요? 그런데 어쨌든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134쪽. 시장표 의달했는데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시표란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기구가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 즉 자원의 최적 배분을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시장표 원인이죠. 첫 번째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별도로 별을 두 개 하시고요. 조금 이따 상세히 볼 거예요. 한 30분 설명할 건데 그때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놔두시고 아까 이제 제가 미리 이야기했죠. 설명은 안 했지만 정예부 예부효과 그러면 양이 넘친다고요? 모자란다고요? 모자라고. 부예부 예부효과 그러면 양이 넘친다 그랬어요. 설명 좀 이따 한다 그랬고. 자 넘어갑니다. 136쪽으로 가시죠. 136쪽 가니까 맨 밑에 반가로 이번에 공공재라고 있죠. 예.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긴다면 과대생산된다고요? 과소생산된다고요? 과소. 사실은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안전 경쟁시장이죠. 불안전 시장에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제 시장이 있고 이러한 시장에는 공급자에게 가격 결정력이 있다. 즉 자신의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키면서 가격을 높게 설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재화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양이 적어서 실패했네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비대칭 정보의 불안전. 비대칭 정보란 어떤 경제 주체와 상대방 사이에 어느 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거나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것 때문에 자원 배분은 많이 된다고요? 비효율적이 된다고요? 비효율. 그래서 역선택 그런 거는 뭐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미래 정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는 안 할 것이니까 양은 늘어난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를 했는데 정부 실패의 시장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표를 수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 실패는 원인은 안 써놨지만 제가 이제 몇 개 써놨죠, 그죠?
근데 정보 부족이다. 여러분 그 빤한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유통되는 자원이 한 가지일까요? 5만 가지일까요? 5만 가지가 뭔 말이에요? 우리말 5만 가지가 4만 9천 개라고요. 5만 가지라고요. 5만 가지. 우리말 참 재밌죠.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재화가 한 가지라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5만 가지. 예. 여러분들은 전혀 뭐 느낌이 없는 모양인데 저는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말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공부할 때 우리말인데 읽어봐도 몰라. 6과목 다. 뭐 어떤 감동 없어요? 이 단어를 알았을 때의 감동.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동양학을 공부해 보면 동양고전을 공부해 보면 우리말이 갖고 있는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그 인문학 책을 쓰려고 그쪽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는데 요즘 못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주 조어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모든 재화들의 필요량을 어떻게 공무원이 알겠냐. 그러니까 정보가 완벽하다고요? 모자라다고요? 모자라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 동네에서 김밥의 필요량은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 알까요? 김밥집 사장님이 알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알아. 시장의 수혜자 공급자는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알 방법이 별로 없다. 본인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보 부족이고 공무원들이 만들었던 정책 수단이 늘 완벽하지는 않더라. 불완전.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거든요. 뭐 저는 이제 미국을 많이 가보진 않았고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공무원들을 한 번 볼 일은 있었어요. 뭐 서류 때문에. 근데 미국 공무원들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걔네는 자기가 모르는 거는 매뉴얼을 뒤집니다. 보는 앞에서. 매뉴얼을 뒤져가지고 뭐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어. 걔들은 신경도 안 써요. 뭐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매뉴얼 뒤져가지고 다 읽어본 다음에 매뉴얼대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언제 매뉴얼 보든가요? 다 자기 머릿속 기억으로 하든가요? 머리 기억으로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요. 매뉴얼 만들어주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을 딱 1년 일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이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못해.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는 늘 선거한다고요.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외부 효과를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정예비비 효과는 왜 양이 작은지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좀 이따 할 건데 양이 넘쳐서 실패라고요? 모자라서 실패라고요? 예,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다 이거죠. 그럼 정부는 가만 놔둔다 그랬어요? 개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양이 적어서 문제이니까 야 기왕 모자란 거 확 줄여라. 규제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만들어 보라고 조장을 해야 될까요? 네, 조장. 그래서 이건 조장 정책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부예비비 효과는 아까 왜 시장이 실패한다 그랬죠? 양이 모자라서요? 넘쳐서요? 넘쳐서. 자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는 개입할 것이다. 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양이 넘쳐서 문제니까 어떻게 개입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왕 많은 것 더 늘려라. 조장을 할까요? 줄이라고 규제를 해야 될까요? 규제. 예, 규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입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런 정책을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보기로 하죠. 칠판 뭐 저거는 안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